여러분은 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계 출신 미국 국적자인 IT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명입니다. 현재 국내 최대 사이버 보안 기업인 장미디어 인터사이버 보안에서 보안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시스템 구축 및 내부망, 아키텍처 구축 등을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약 5년 전에 베트남 지사장으로서 신규 사업 담당자로 내정되어 베트남 현지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이혼남으로서 솔직히 새로운 기회를 베트남에서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거 진출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 구축 수요가 폭발할 때였습니다. 모든 베트남 진출 기업의 의뢰가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처음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이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베트남이 대체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었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앞다퉈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경험해본 베트남은 결코 쉽고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행정 절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약을 맺으면 그 조건이 철저히 보장되지만 베트남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서류를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진행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행정 절차 뒤에 숨어있는 뇌물 문화도 문제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필수적으로 공무원이나 특정 기관과 접촉해야 했는데 여기서 어두운 거래가 오갔습니다. 사업 허가가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야 했고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누군가를 잘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들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IT 보안 전문가로서 기업들의 내부 데이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일부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기밀 정보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 유출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내부에서 유출된 정황이 많았습니다. 저는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며 몇 가지 수상한 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응우엔 티란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한국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해 해박했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며 한국 드라마도 즐겨보았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티란은 밝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가 단순히 한국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결국 저는 그녀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결혼은 간단한 절차가 아니었지만 티라는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베트남 공무원 출신이라는 사실도 저에게는 든든한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생활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사이 거대한 음모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의 보안 시스템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기밀 파일이 특정 IP 주소에서 여러 차례 조회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IP 주소는 베트남 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한국 기업들이 있는 산업단지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다른 기업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보가 유출된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한국인 임직원들은 대부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은 하나같이 베트남 공항과 연결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아내 티란도?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떠올랐습니다. 티라는 나의 업무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자주 물었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녀는 특정 정보에 유독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티란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박진명은 아직 의심하지 않고 있다.
보안 관련 파일 접근은 어렵지만 서서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시지는 베트남어로 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나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T라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혼 자체가 거짓이었을까?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것일까? 이제 나는 단순한 회사원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거대한 산업 스파이 조직의 표적이 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제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미 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제가 보안 침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었고 공안도 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이 사실인지 티란이 정말로 나를 이용한 것인지.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피곤한 척하며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감길 리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자고 있는 티란의 핸드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발견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저는 더욱 명확한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삭제된 메시지를 일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IT 전문가였고 이런 기술은 익숙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티란의 핸드폰을 연결한 뒤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개의 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되었습니다. 박진명이 의심하기 시작했을지도 몰라. 조금 더 시간을 벌어야 해. 회사 내부 보안 시스템이 변경됐어.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어. 내 역할은 거의 끝났어. 그를 떠날 준비를 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티라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고 그녀의 목표는 저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보안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내 역할은 거의 끝났어. 그를 떠날 준비를 해. 이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단순히 나와 이혼하고 끝낸다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나를 제거하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때 티란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급히 핸드폰을 원래 위치에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제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회사 내부에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사의 IT 보안팀에서 저를 의심하고 있었고 본사 대표이사와 시급한 화상 미팅 요청이 들어옵니다. 네 대표이사님, 박진명입니다. 박 지사장 최근 보안 사고에 대해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출된 자료에 접근한 기록이 당신 계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계정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티란 혹은 그녀와 연결된 조직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조사팀을 보내기로 했어요. 내일 베트남에 도착할 것입니다. 감사 준비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당분간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이 차단될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나를 믿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을 떠나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티란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이제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가는 건 어때? 저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싶었습니다. 티라는 미묘하게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이제 여기서 사업하는 게 어려워졌어. 본사에서 나를 불러들이려 해. 당신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티라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한국으로 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다고? 그냥 아직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녀는 내가 베트남을 떠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속이고 스스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를 빠져나와 베트남 내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함께 일했던 몇몇 동료들은 저를 믿어주었고 그들 중 한 명이 출국을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공항은 위험해. 내가 출국 금지된 걸 확인했어.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라오스 국경으로 가는 길이 있어. 하지만 내가 감시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뭐? 내 와이프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티라는 단순한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속였고 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언제 어떻게 나를 처리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티란을 마주 보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밤 야근해야 해. 회사에서 보안 점검이 더 필요하대.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티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내가 도망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 나는 티란이 잠든 뒤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로 향하는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베트남 공안의 감시망에 걸려 있었고 그들은 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공안의 감시망에 걸려 있었고 기존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라오스로 향하는 화물차를 타기로 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운전사가 공안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상 공항을 이용할 수 없었고 정식 국경을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해 육로로 탈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탈출로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공안이 관리하는 정식 국경이 아닌 곳은 대부분 밀수업자나 범죄 조직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공안의 정보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제가 접촉하는 사람마다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티란을 믿어야 할까요? 제게 접근한 이유가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조직에서 필요 없어졌다는 정황이 보였고 마지막 순간 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도 저처럼 이용당한 것이 아닐까요? 결국 저는 다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감정을 숨기는 데 능숙한 듯 했습니다. 당신도 위험한 거죠? 조직이 당신을 버리려 하고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요. 필요할 때는 사람을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처리하죠. 나도 그 대상이 된 것 같네요. 그럼 저를 도울 겁니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작은 종이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곳으로 가요. 정식 국경이 아니라 미립국 루트예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밀수업자들이 운영하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은 베트남 공안이 아니라 마약 조직이 관리하는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안전한 길은 없나요? 없어요. 이 방법이 유일해요. 하지만 당신이 혼자 가면 분명 잡힐 거예요. 나랑 같이 가야 해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지만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3시에 출발했습니다. 공안이 움직이기 전에 최대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국경 근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공안의 검문소가 세워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큰일이에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티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량 안에서 검문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장한 공안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지나가는 차량마다 철저하게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정식 국경이 아니라 산길을 따라 이동해야 해요. 하지만 뭐죠? 그곳은 마약 밀매 조직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안을 피하면 범죄 조직이 문제였고 공식 경로를 이용하면 체포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산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산길로 갑시다. 우리는 차를 버리고 숲길로 들어갔습니다. 공안이 뒤쫓아올 가능성이 컸기에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이어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멈춰요. 티란이 속삭이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총성이 울린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였어요. 조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무기를 준비했어야 했는데요. 움직이면 안 돼요. 발견되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숲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났고 우리는 그대로 붙잡혔습니다. 우리를 붙잡은 남자는 총을 들고 있었고 베트남어로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죠? 티란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냥 내 친구예요. 여기서 빠져나가려는 것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이 사람은 한국인이잖아요. 돈은 얼마나 가져왔죠? 저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현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돈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그러면 쓸모가 있어야 할 텐데요. 저는 싸울 준비를 했지만 티란이 나를 막았습니다. 우린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을 뿐이에요. 협상할 수 있어요. 그 남자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이 여기 남으세요. 그러면 이 남자는 보내주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티라는 결심한 듯 했습니다. 박진명,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내가 막을 테니까 그동안 도망쳐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남겨두고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함께 싸워야 할까요? 미스터 박 어서 가요.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티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이미 나를 제거하려 했고 티란 역시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해요. 살아남겠다고. 저는 티란의 마지막 표정을 가슴에 새기며 있는 힘껏 숲속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렸고 곧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제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알리고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숲속을 지나 개울을 건너는 동안 저는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다리에는 긁힌 자국이 생기고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라오스 국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곳에도 베트남 공안이 매복해 있다면 저는 그대로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출입국 관리소 근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검문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꺼내 들고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원이 제 여권을 받아들고 한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친척을 만나러 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해도 좋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살아남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티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무사할까요?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보안팀은 베트남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과 정보 유출에 대해 이미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공안과 연결된 산업 스파이 조직이 개입한 정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공안과 연계된 조직이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국제 결혼을 통한 접근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과 연관이 있다는 점.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이 보고 이후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보안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직원들의 정보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며 국제 결혼을 통한 기밀 유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진출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을 떠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티란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조직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단 한 줄뿐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직에서 도망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엮이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이곳 사람들의 태도가 한국인들에게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기업들은 단순히 이익을 위해 베트남을 이용한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사실은 베트남인들은 한국인의 책임감과 원칙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임무였던 그녀가 마지막 순간 제 선택을 존중했고 자신도 조직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라는 그녀의 말은 한국인의 가치관이 베트남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베트남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지사장님이 한국인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상사가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탈출 순간 라오스 국경에서 여권을 확인하던 베트남 관리원은 분명 제가 수배 대상인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여준 책임감, 신뢰, 원칙을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 비즈니스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겪어온 나의 메시지를요. 현재 베트남에는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으로, 어떤 이들은 회사에서 파견되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극소수는 베트남의 범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외 국민에 대해 아무런 보호와 관심이 없다면 저와 같은 일은 또 반복될 것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탄탄한 안전망과 국제사회의 냉혹한 범죄인 사기 결혼과 해킹 문제는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